뭐 결국은 경제학은 수요 공급 균형 이 말이라고 인제 그랬잖아요. 이거를 말만 바꾸면 똑같이 어디든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 시장을 다룬다라는 얘기는 일단 인제 이 그림을 인제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인제 되겠죠. 노동 시장이다라고 치면 일단 가격에 해당되는 변수가 무조건 세로축에 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에 해당되는 변수가 무조건 이제 가로축에 와야 돼요. 그러면 노동 시장의 가격은 뭘까요? 예. 노동 시장의 가격은 임금이 되죠. 노동 시장의 가격은 임금이에요. 임금은 웨이지니까 뭐 한 W 정도로 변수를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노동 시장의 거래량은 뭘까요? 적당한 이름을 인제 붙이면 됩니다. 이거는 어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죠? 노동 거래량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거고. 근데 관례적으로는 뭐라고 붙이냐 그러면 고용량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고용량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고용량을 인제 기호로 나타낼 때는 보통 어 레이버 퀀티티 오브 레이버 이렇게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 LQ가 아니라 보통은 L자로 이렇게 노동이니까 L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그럼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기업이 노동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걸 가리키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금이 높을 때보다 임금이 낮을 때 고용이 더 많지 않겠어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수요 곡선. LD라고 붙여 볼까요? 그러면 인제 공급은 어떨까? 공급은 인제 노동자들이 인제 취업하는 것을 노동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취업할 때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시간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럴까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월급 많이 준다면 기꺼이 일을 더 할 의사가 있죠. 그죠? 대체로. 그러면 공급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겠죠. LS. 한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만나는 데서 요렇게 만나는 데서 요렇게 균형 임금, 균형 균형 고용량, 균형 고용량이 인제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뭐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노동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뭘 거냐라는 거죠. 왜 기업들이 인제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할까?'라고 해 보면 어 갑자기 그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빠르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가장 쉽죠. 기계를 도입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노동자를 더 고용해서 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해서 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든지 그런 식의 수요를 생각해 볼 수 있 수요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공급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공급이 노동 공급이 인제 왜 증가하게 될 거냐. 인제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구가 증가해서 뭐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든지. 우리나라의 경우 인제 반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 공급이 점차 줄어들 수 있죠, 이렇게. 그때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유를 점점점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그때 노동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인구가 줄 이렇게 여기 '인구가 줄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노동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죠?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 거잖아요.
임금이 동일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공급은 줄어들죠.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고용량은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용량은 줄어들겠지만 임금은 상승하게 되겠죠. 이게 앞으로 한 20년 정도 안에 나타날 일일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인제부터는 계속 주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는 인제 인구가 많은 세대가 58년 개띠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TV 같은 데서 좀 들어봤을 거 58년 개띠.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58년도 태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60년 말에서 70년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58년 개띠들은 이미 전부 다 은퇴를 했고 인제 남은 사람들이 60년 말에서 70년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 년, 15 년이면 다 은퇴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일할 사람이 확 줄어들게 돼요. 소위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그때 아마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인제 있을 거고 이미 일본은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죠. 일본은 인제 단카이 세대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데 이 사람들이 다 빠지고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노동 시장을 이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냥 금융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금융 시장의 가격은 뭘까요? 금융 시장의 가격. 금융 시장의 가격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대차,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것을 인제 금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금융의 가격, 돈을 빌리는 가격은 그러니까 이자율이 되겠죠. 그죠? 이자율 되겠죠. 이자율은 인터레스트니까 뭐 I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 자금 거래량 뭐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자금의 크기 뭐 펀드 뭐 이런 생각해서 F 뭐 이렇게 나타내도 인제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 자금의 수요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죠. 음? 이자율이 낮을수록 수요가 더 많죠. 근데 자금의 공급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당연히 인제 이자율이 높을수록 공급이 더 많고 그럼 균형이고 그러면 수요의 이동, 공급의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인제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 같은 것도 해 보죠. 외환 시장. 자 이게 외환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외환 시장의 가격은 뭘까요? 외환 시장의 가격. 외환 시장의 가격은 여기는 외환 거래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eign exchange 뭐 이렇게 좀 돼 갖고 FX 인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외환 시장의 가격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환율이 돼요, 환율. 환율은 exchange니까 보통 인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왜 외환 시장의 가격이 환율이냐 그러면 외환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 외환을 그냥 달러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꼭 달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를 외환을 달러라고 생각해 보면 외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1대 1000대 1이다. 그러니까 1 달러하고 1000 원하고 교환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 1 달러를 사는데 돈이 원화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0 원이 필요하죠. 그죠? 은행에 가서 1 달러를 사고 싶어요. 내가 얼마를 내야 되죠? 예, 1000 원을 내야 돼요. 가게에 가서 상추를 사는데 얼마를 내야 되죠? 500 원을 내야 돼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는 게 환율인 거예요. 그 사는 가격이죠. 달러를 사는 가격. 그러니까 외환의 가격이 환율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환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율을 교환 비율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요 밑에 있는 것처럼 1 달러당 한 이렇게 원화가 몇 개가 대응이 되나 이런 식으로 교환 비율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환율은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환율은 외환의 가격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외환의 가격.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달러를 바꾸러 간다. 달러를 바꾸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은행에 달러를 사러 간다. 은행에 달러를 팔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야지만 다른 데 잘 맞아들어요. 그러면 달러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달러 수요는 환율이 높을 때 어 달러 수요가 높나요? 환율이 낮을 때 달러 수요가 높나요? 이거는 환율이 높을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나요? 환율이 낮을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나요? 하고 똑같죠. 그죠? 예, 환율이 당연히 낮을 때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냐고 그러면 똑같은 돈을 들고 있어도 환율이 낮을 때 사면 달러가 많이 교환이 되니까요. 그죠? 해외여행 가서 많이 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수요는, 외환의 수요는 우하향하게 돼요. 그러면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달러를 쥐고 있을 때 언제 달러를 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급 쪽이죠. 언제 팔 거냐 이렇게 물으면 뭐 1 달러당 1,000원 할 때 팔 거냐, 1 달러당 2,000원 할 때 팔 거냐. 당연히 2,000원 할 때 팔죠. 환율이 높을수록 달러를 더 팔고 싶죠. 그러니까 우상향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만나는 데서 균형이 되고 그럼 균형 환율이 되겠죠? 균형 외환 거래량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동 요인들 이렇게 하고 보통 인제 수출이 많다.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인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환율의 변동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생산물 시장 말고 이런 시장도 다 똑같이 이게 지금까지 했던 구도로 다 부수게 되죠. 항상 수요 공급 균형, 불균형, 조정 과정, 그다음에 균형의 이동. 항상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그러면 인제 아마 좀 일취월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